영국 런던의 한 변호사 사무실, 갈색의 긴 머리, 딱 떨어지는 비즈니스 정장 스커트를 입은 한 여성 변호사가 싸늘한 눈으로 검은 머리의 한국인을 바라봅니다. 그 한국인 남자 역시 변호사이지만 이 영국인 여성 변호사는 그를 전혀 신뢰하지 않는 것 같네요. 협력을 하기 위해 모인 두 사람. 하지만 이 영국 여성은 남자에게 영어라도 잘할 수 있느냐고 묻기까지 하는데요. 팽팽한 긴장감이 감도는 회의실안. 과연 이 남자는 어떻게 이 상황을 타파했을까요? 오늘은 한국인 남성을 무시하다가 어느새 그와의 성공적인 협업은 물론 그 한국 남자를 존경하기까지 해버리게 된 한 영국인 여성 변호사분의 사연입니다. 시작해 볼게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런던에서 태어나고 자란 제니퍼라고 합니다. 오늘은 제가 한국에 대해 가졌던 편견과 그로 인해 겪었던 일을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저는 런던의 한 대형 로펌에서 일하고 있는 변호사입니다. 주로 국제 계약과 기업 법률 자문을 담당하고 있죠. 다양한 나라의 클라이언트와 협력할 기회가 많았지만 솔직히 말해서 저는 항상 영국을 기준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경향이 강했습니다. 영국의 오랜 역사와 전통, 그리고 법률 시스템에 대한 자부심이 저의 사고방식에 깊이 뿌리내려 있었기 때문이었죠. 업무 특성상 제 경력 내내 저는 세계 곳곳의 클라이언트들과 함께 일할 기회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하자면 저는 항상 영국의 법률 시스템과 교육 수준이 다른 국가들에 비해 훨씬 우수하다고 믿고 있었어요. 이 믿음은 저도 모르게 다른 나라들, 특히 아시아 국가들에 대한 편견으로 이어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아시아 국가들은 단지 빠르게 성장하는 경제 현황을 가졌을 뿐, 실제로는 우리 영국과 같은 나라의 깊이 있는 역사나 전통을 따라올 수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회사에서 한국의 대기업과 영국의 한 회사가 합작 계약을 맺게 되면서 그 프로젝트의 책임자로 제가 배정되는 일이 생겼습니다. 이 계약의 성공 여부는 회사에 매우 중요한 문제였기에 저는 이 일을 매우 신중하게 처리하려고 마음먹었죠. 그런데 프로젝트를 시작하면서부터 저는 한국 측 변호사와 직접 협력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전기훈이었고 한국에서도 꽤 유명한 변호사라고 소개받았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저는 탐탁치 않았어요. 이렇게 중요한 일에 한국인이라니요? 이해할 수 없었죠. 솔직히 말해서 저는 처음부터 그를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한국이 최근 몇 년간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세계적으로 좀 성장했다고 얘기는 많이 들었지만 영국과 같은 수준일 리가 없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었어요. 특히 한국의 교육 수준이 영국보다 훨씬 떨어질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영국은 수세기에 걸쳐 형성된 교육 시스템과 법률 전통을 가지고 있었고, 저는 한국이 이러한 역사적 깊이와 지적 전통을 따라올 수 없을 것이라고 확신했거든요. 따라서 전기훈이라는 변호사가 영국의 법률 시스템을 제대로 이해나 할 수 있을지에 대해 큰 의구심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또 한 가지 문제도 있었습니다. 그의 영어 실력도 사실은 의심스러웠거든요. 한국이 세계적으로 영어 교육에 열심히 투자하고 있다는 소식은 들었지만 실질적으로 얼마나 유창하게 영어를 구사할 수 있을지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그냥 대화도 아니고 국제계약에서 중요한 법률 용어들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사용할 수 있을지 걱정이 되었죠. 영어가 모국어가 아닌 그가 복잡한 법적 논의에서 얼마나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지 미리부터 한심하다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이전에 함께 일했던 일본인의 경우 아시아에서 그래도 그나마 꽤 발전한 나라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일본임에도 불구하고 그 영어 실력이 너무 끔찍해서 프로젝트를 중단한 일도 있었거든요. 그러니 한국은 오죽하겠냐는 생각이 들었죠. 사람들이 대충 생각하기로는 아직까진 한국이 일본보다 못하다는 생각이 자에게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생각은 우리의 첫 이메일부터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모자란 사람처럼 일할 거라는 제 예상과는 달리 그의 첫 이메일이 매우 차분하고 명확한 문체로 쓰여 있었거든요. 그는 계약의 세부 사항에 대해 상당히 깊이 있는 이해를 가지고 있었고
그의 글에서는 철저하게 준비된 전문가의 모습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또한 영어 문장도 매우 정확하고 유창하게 쓰여 있었죠. 여기서 약간 놀라기는 했었지만, 하지만 저는 여전히 그가 실제로는 경험이 부족하거나 혹은 영국 법률 시스템에 대해 잘 모를 것이라는 생각을 버리지 못했습니다. 또 이러한 영어 실력 역시도 단순히 텍스트니까 가능한 일일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가 한국에서 아무리 유능한 변호사라고 해도 영국인들의 실질적인 실무 능력과 비교할 때 얼마나 뛰어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하지만 차츰 그와의 이메일 교환이 계속되면서 저는 그가 준비된 전문 변호사라는 것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항상 논리적으로 문제를 제기했고 계약의 모든 세부 사항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었어요. 대응도 일반적인 영국 변호사들보다도 더 신속하면서도 명확했고 의견도 매번 분명하게 설득력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도대체 어떻게 그럴 수가 있겠느냐 싶었어요. 그래, 메일링도 가능하고 지식도 있다 이거지. 그의 영어 실력과 법률 지식은 어떨지 모르지만 실제 협상 테이블에서 그가 얼마나 실력 있을지에 대한 의문은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비록 그와 일하면서 점차 그의 능력을 조금씩 인정할 수밖에 없었기는 했지만 여전히 실제로 만나기 전까지는 마음을 놓을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한국 변호사에게 배울 것이 많다고 생각할 수 없었으니까요. 그러던 중 드디어 그와 직접 만날 날이 다가왔습니다. 저는 그를 시험해보기 위해 여러 가지 까다로운 질문들을 준비했어요. 특히 영국의 법률 시스템과 한국의 법률 시스템 간의 차이점에 대해 물어볼 생각이었죠. 또한 그의 영어 실력이 실제로 얼마나 좋은지 직접 만나서 확인하고 싶다는 생각도 있었습니다. 단순히 이메일로는 능숙해 보였을지 몰라도 직접 대면하는 자리에서는 진정한 능력을 감출 수는 없을 테니까요. 이제야 진실의 순간이 오겠구나 싶었어요. 솔직히 저는 그가 당황하거나 영어에 어려움을 겪는 모습을 보게 될 것이라고 예상했으니까요. 예전에 그 일본인 변호사처럼 말이죠.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를 만나러 간 날이었습니다. 많은 생각을 하고 나간 자리였지만 그와 마주했을 때 저는 그의 첫인상에 놀라고 말았습니다. 그는 단정한 옷차림에 자신감 넘치는 태도로 저를 맞이하고 있었어요. 그의 모습은 예상보다 훨씬 더 프로페셔널해 보였고 솔직히 저는 내 심당황한 티를 감출 수 없었습니다. 괜찮아? 물론 내 예상과는 다른 첫인상이긴 하지만 그래도 저 사람을 내가 압도하는 것은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며 저는 경계를 늦추지 않았습니다. 이윽고 시작된 논의, 준비한 질문을 던지기 시작하면서 저는 그의 반응을 주의 깊게 살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도 제 예상과 달리 대화는 믿을 수 없게 매끄럽게 흘러갔어요. 특히 영국 법률과 한국 법률 간의 차이점에 대해 이야기할 때에는 제가 본 그 누구보다 훨씬 더 능숙하게 대응하는 모습에 놀라기까지 했죠. 그는 영국 법률 시스템에 대해서도 깊이 이해하고 있었고 그의 설명은 논리적이고 명확했습니다. 영어로 된 법적 용어들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도 전혀 문제가 없었으며 오히려 그 유창한 영어 실력에 저는 또 한 번 놀랄 수밖에 없었어요. 그때 제 마음속에 남아있던 의구심이 폭발하고야 말았습니다. 기훈 씨, 제가 말을 꺼냈습니다. 한국과 영국의 법률 시스템이 매우 다르다는 점은 잘 알고 계시죠? 특히 영국의 계약법은 수백 년에 걸쳐 형성된 전통과 규범을 따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그런 깊이 있는 전통을 갖고 있지 않은 나라잖아요. 실질적인 사례가 영국에 훨씬 많은데 이런 차이를 어떻게 극복하려고 하시나요? 저는 이 질문이 그를 당황하게 만들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의외로 그는 조금 더 흔들리지 않고 저를 바라보며 대답했어요. 제니퍼, 물론 두 나라의 법률 시스템은 다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한들 어느 나라 법이 더 우위에 있다고 평가할 수 있을까요? 한국 법률은 영국의 법률 시스템과 마찬가지로 국제적으로 인정받고 있으며 심지어는 끊임없이 변화하는 국제 환경에 맞춰 발전해왔습니다. 한국은 독자적인 법적 전통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의 장점을 수용하고 이를 발전시키는 데에도 매우 능숙합니다. 예상치 못한 강력한 반박에
저는 순간적으로 말문이 막혔습니다. 하지만 왠지 자존심이 상했기 때문에 저는 쉽게 물러설 수 없었죠. 그렇다 하더라도 저는 말을 이어갔습니다. 한국이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법률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 한들 그 깊이와 복잡성에서 영국을 따라올 수는 없을 거예요. 특히나 이번 계약은 영국 측의 규범에 따라 진행되어야 하는데 한국 법률 시스템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때였어요. 그가 가만히 제 눈을 들여다보더군요. 그리고 가만히 고개를 끄덕이더니 말했습니다. 제니퍼, 이번 계약이 영국 법률에 더 비중을 두어 진행될 일한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솔직해져 보시죠. 솔직해져 보다니 저는 눈이 동그래져서는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제가 한국인이어서 지금 이렇게 계속 같은 질문을 하시는 것 아닌가요? 그의 말에 저는 순간 허 하는 소리를 내며 뒤로 물러 앉았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사실을 얘기하는 것 뿐이에요. 당황한 저의 말에 그가 웃으며 말했어요. 그게 아니라면 지금의 마인드는 바꾸시는 게 좋겠습니다. 영국의 법률 시스템이 우수하다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이 곧 다른 나라의 법률 시스템을 무시할 이유가 될 수는 없으니까요. 오히려 이번 계약에서 중요한 것은 양측의 법률 시스템을 조화롭게 연결하고 가장 효율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제 국적이나 출신이 이 계약의 성공 여부를 좌우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해요. 한국이라는 나라를 작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저는 한국에서 수많은 국제 계약을 성공적으로 이끌어왔고 그 과정에서 영국을 비롯한 여러 나라의 법률 시스템을 깊이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 있는 이유도 바로 그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양측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해결책을 찾기 위함임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완벽한 그의 말에 저는 마음 끝까지 부끄러움을 느끼며 고개를 숙였어요. 그러자 그가 웃으며 손을 내밀어 악수를 청해왔습니다. 자, 우리가 할 일은 함께 협력하는 것 뿐입니다. 지금부터라도 우리 서로를 신임하기로 하죠. 저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며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렇게 논의하는 협상 테이블에서조차 완벽한 실력을 보여주었으니 저는 더 이상 그의 능력을 의심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전기훈 변호사는 단지 한국에서의 경험만이 아니라 국제계약에 대한 폭넓은 지식과 더 이해를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는 단순히 영국 법률 시스템을 이해하는 것을 넘어서 그것을 한국의 법률과 어떻게 연결시켜야 할지에 대해서도 명확한 전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때였던 것 같아요. 그제서야 저는 내가 한국 변호사에 대해 너무 얕잡아 보고 있었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윽고 본격적으로 프로젝트가 시작되었습니다. 우리가 함께 맡은 프로젝트는 한국의 대기업과 영국의 중견회사 간의 합작 계약이었어요. 이 계약은 양측 모두에게 매우 중요한 것이었기 때문에 양측의 이익을 최대한 보장하면서도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이 이루어져야 했습니다. 하지만 프로젝트가 진행될수록 예상치 못한 어려움들이 발생하기 시작했는데요. 문제는 계약 조건에 대한 이견이 계속해서 발생한다는 것이었습니다. 특히 한국 측 대기업과 영국 측 회사 간의 문화적 차이가 생각보다 크게 작용하고 있었습니다. 한국 측은 계약 조건에 대한 유연성을 원했지만 영국 측은 매우 엄격한 조건을 고수하고자 했어요. 이런 상황에서 양측의 의견을 조율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처음에 저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양측 의뢰자와 직접 소통을 시도했습니다. 그러나 상황은 생각보다 더 복잡했어요. 한국 측 의뢰자는 매우 신중한 태도로 계약 조건에 대해 지속적으로 수정을 요구했지만 영국 측은 이미 확정된 조건이라며 완고한 태도로 협상을 진행하려고 했죠. 제가 중간에서 이견을 조율하려고 했지만 의뢰자들의 요구와 기대가 계속해서 엇갈리면서 협상이 더딜 수밖에 없었습니다. 계약이 지연되면서 양측의 불만도 커졌고 저는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고민이 깊어졌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계약 자체가 성사되지 않을 위험도 있었기 때문에 저는 큰 압박감을 느끼고 있었어요. 그때 전기훈 변호사가 나섰습니다.
그는 상황을 파악한 후 의뢰자들과의 소통을 직접 맡겠다고 제안해 왔어요. 처음에는 조금 의아했습니다. 굳이 왜 나서지? 싶기도 했고요. 사실상 영국 측에서 고집불통으로 나오고 있었기 때문에 굳이 따지자면 영국 측 회사의 입장에 더 가까운 저와 저희 영국 변호사팀이 해결해야 할 책임이 더 컸거든요. 그런데 굳이 앞장서서 일을 해결하겠다고 나선다니 이해가 가지 않았어요. 왜 그러냐고 묻자 그가 미소를 지으며 말하더군요. 한국인은 원래 이렇게 지지부진한 걸 못 참는다나? 하지만 저는 그가 성공하리라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한국 변호사가 영국 측 의뢰자와 어떻게 효과적으로 소통할 수 있을지 의심스러웠기 때문이었죠. 게다가 한편으로는 그가 이참에 한국 측 의뢰자의 요구를 너무 편들려고 하는 것은 아닐까 하는 걱정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저는 그에게 기회를 주기로 했죠. 그런데 신기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가 의뢰자들과의 소통을 맡기 시작하자 상황이 놀랍게도 빠르게 나아지기 시작했던 것이었어요. 그는 한국 측 의뢰자의 요구를 명확하게 정리하고 그들의 의도를 정확히 파악한 후 이를 영국 측에 명확하게 전달했습니다. 영국 회사가 아무리 일방적으로 완고한 태도를 유지하려고 해도 소용이 없었죠. 그는 강력하고 명쾌하게 법조항을 들어 영국 회사가 무조건적으로 협의를 거절할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속된 말로 꼼짝 못하게 만든 거죠. 잠깐, 그럼 이게 제가 염려했던 대로 그가 한국 편만 들던 게 아니었냐고요? 사실 그렇지도 않았습니다. 그랬다면 영국 회사가 제게 난리를 쳤을 거예요. 그는 한국 측의 입장을 명확히 밝혔던 것과 마찬가지로 영국 측의 우려와 요구사항을 한국 측에 이해시키는데도 매우 능숙했습니다. 그의 중재 덕분에 양측의 의도가 명확해지기 시작했고 불필요한 분쟁이 전부 사라지기 시작했어요. 심지어는 이전에 발생했던 오해와 이견까지 점차 해결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인상 깊었던 것은 전기훈 변호사가 계약의 세부 사항을 조율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는 각 조건이 양측 모두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정확하게 분석하고 가능한 타협점을 제시했습니다. 그의 철저한 분석과 중재는 양측 모두에게 신뢰를 주었고 그 결과 계약은 점점 원활하게 진행되었어요. 이전에 제가 소통을 시도했을 때와는 달리 전기훈이 주도하는 협상은 훨씬 효율적이었고 양측 모두가 만족할 만한 결과를 도출할 수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비결을 묻자 그가 그러다군요. 원래 한국에선 양쪽 말을 들어봐야 된다는 말이 있다고요. 하지만 모든 것이 순조롭게 진행되는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계약이 거의 마무리 단계에 이르렀을 때 갑작스럽게 영국 측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계약 조건을 변경하겠다는 선언을 해 온 것이었어요. 그들은 예상치 못한 내부 사정으로 인해 당초 합의했던 조건 중 일부를 철회하고 새롭게 추가된 조건들을 한국 측에 요구했습니다. 이 요구는 한국 측에게 매우 불리한 내용이었고 저는 이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다시 한번 난감해져 버리고야 말았죠. 하지만 그에게 이 상황을 알렸을 때 그는 침착하게 대응했습니다. 그는 즉시 영국 측과의 연락을 시도했고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영국 측 회사를 직접 방문하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가 영국 측 의뢰자를 설득할 수 있을지 의심스러웠지만 그의 능력을 믿고 함께 방문하기로 결심했어요. 그렇게 미팅이 잡혀 있던 날, 우리는 법률회의가 열릴 예정인 빅토리아 호텔에서 모이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함께 저희 회사 앞에서 만나 택시를 타고 가기로 했던 저와 전기훈 변호사는 바로 앞길가에 크게 난 사고로 인해 교통이 마비되며 어쩔 수 없이 지하철을 타고 이동해야 하는 상황에 처하고 말았어요. 어쩔 수 없이 우리는 함께 지저분하고 사람 많은 지하철에 탑승했습니다. 영국 지하철은 시끄럽고 어지러웠어요. 저는 한숨을 내쉬며 주변을 돌아보았죠. 어디 자리 하나라도 있을까 싶어서 말이에요. 그때 제 눈앞에 한 커플이 자리에서 일어나 내리려고 준비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저는 그와 함께 재빨리 자리에 가서 앉았어요. 더운 날씨에 서 있으려니 힘들었는데 자리가 나뉘어 그나마 좀 나았습니다. 그런데 그때였어요. 그가 갑자기 벌떡 자리에서 일어나는 게 아니겠어요?
저는 놀라서 여기 아니에요. 라고 외쳤지만 그의 시선이 향한 곳은 저 멀리 허공이었습니다. 아니, 정확하게는 한 할머니를 향해 있었어요.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더니 사람들 사이로 비집고 들어가 그 할머니를 데리고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는 할머니를 자리에 앉혀드렸죠. 저는 그에게 굳이 왜 그렇게까지 해서 자리를 양보하느냐고 물었습니다. 바로 앞에 계시던 것도 아니었고 우리도 곧 회의가 있어 무거운 서류들까지 왕창 들고 있었으니까 말이에요. 그런데 그가 말하더군요. 이건 그냥 한국인의 본능 같은 거라고요. 본능이라고? 이렇게 고생하는 게 본능이라고? 이해하지 못하는 표정의 저를 보며 그는 말했습니다. 한국에선 어른 공경이 기본적인 문화이기 때문에 어른이 보이면 당연히 자리를 양보해야 하는 거라고 말이죠. 어차피 내 다리는 튼튼하고 이 할머님의 다리는 바 쓰러질 것처럼 연약해 보이지 않냐면서 말이죠. 하긴 그러고 보니 할머님이 당장이라도 쓰러질 듯 힘들어 보이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그런 줄도 모르고 뭐하러 자리를 양보하냐며 볼멘 소리를 했으니 저는 아직 덜 컸다 싶었지요. 저는 그런 그를 보며 한국의 예절과 문화가 참 아름답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윽고 도착한 호텔. 저는 로비에서 참여자 등록을 하고 있었고 그는 잠시 화장실에 다녀오겠다며 자리를 비웠어요. 로비에 서서 잠시 서류를 보고 있는데 그가 화장실에서 나와 호텔 로비로 들어서는 모습이 보였죠. 그런데 그 순간 로비에서 일하는 호텔 직원이 그에게 다가가더니 짜증 섞인 목소리로 여기 있는 직원 출입 금지 구역입니다. 나가주세요. 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저는 재빨리 그에게 다가가기 위해 일어섰습니다. 그에게 도움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그 순간 그가 고개를 들고 직원에게 정중히 저는 이 호텔에서 열리는 국제법률회의에 참석하러 왔습니다. 여기가 맞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당황하지도 않은 차분한 목소리였죠. 직원의 표정이 굳어지다군요. 그는 여전히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그를 쳐다보며 회의 참석자라고요. 당신이 이름이 뭐죠? 라며 불쾌한 어투로 물었습니다. 전기훈 변호사는 침착하게 자신의 이름을 말했습니다. 하지만 직원은 여전히 그의 말을 믿지 않는 듯 했어요. 그리고는 서류를 대충 훑어보더니 여기 이름이 없는데요. 당신 잘못 온 것 아닙니까? 라며 그를 몰아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저는 전기훈 변호사의 얼굴에 미묘한 미소가 떠오르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깊은 숨을 한번 들이신 후 단호한 목소리로 직원에게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신이 보고 있는 그 페이퍼에 제 이름이 똑똑히 적혀 있네요. 전기훈. 저는 국제 변호사이고 지금 기업 간 국제법률 회의를 위해 이곳에 왔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지금 제 미팅 시간을 늦어지게 만들고 있어요. 자,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만약 오늘 당신이 운이 좋다면 당신은 아무 일도 없이 이곳을 빠져나갈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만약 그 반대라면 당신은 오늘 삶에서 가장 유명해지는 경험을 하게 될 겁니다. 국제 변호사를 향한 인종차별로 재판장에 서는 것은 물론 이 아름다운 호텔을 법적 싸움에 휘말려들게 한 역사상 가장 멍청한 호텔리어가 될 테니까 말이죠. 정기훈 변호사의 말에는 한치의 흔들림조차 없었습니다. 수려한 그의 말솜씨에 직원의 얼굴이 하얗게 질려버리더군요. 그는 당황한 듯 서둘러 말을 더듬으며 죄송합니다, 전기훈 변호사님. 제가 잘못 판단했습니다. 바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라고 말하며 몸을 낮추었습니다. 정말 통쾌한 순간이었어요. 그가 떠난 후 저는 전기훈에게 정말 멋진 대처였어요. 저라면 흥분하며 질색발색 난리를 피웠을 텐데 이렇게 차분하게 해결하시다니 놀라울 따름이에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그가 미소를 지으며 대답하기를 때로는 차분하게 그러나 분명하게 말하는 것이 가장 큰 힘을 발휘할 때가 있습니다. 흥분하거나 그들에게 폭력을 행할 필요가 없어요. 저는 그저 한국인이 얼마나 강하고 능력 있는지를 보여주기만 하면 돼요. 그것이 그들에게 진정한 교훈이 되겠죠. 이 얼마나 멋진 말이던지 그 순간 저는 그가 단순히 뛰어난 변호사일 뿐만 아니라 강한 내면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그의 지혜와 단호함은 그 어떤 편견도 부수고 나아갈 힘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함께 이 사건을 성공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게 되었어요. 이후 미팅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는 영국 측이 제시한 새로운 조건을 분석하고 그들이 왜 이런 결정을 내렸는지 물었습니다. 그리고 단순히 영국 측의 요구를 거부하는 대신 그들이 직면한 문제를 함께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 주었어요. 그는 영국 측의 입장을 이해해야 하고 그들의 요구를 수용하는 대신 한국 측이 받아들일 수 있는 타협안을 제시했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회의장 안은 완전히 전기훈 변호사의 무대로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논리적이고 설득력 있는 태도의 영국 측은 결국 그의 제안을 받아들였고 새로운 조건에 대한 협상이 원만하게 진행되었어요. 그의 접근 방식은 매우 실용적이었고 영국 측은 그가 제시한 타협안을 수용하면서도 그를 매우 신뢰하게 된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의 이러한 능력을 보며 그가 단순히 법률적 지식이 뛰어난 것뿐만 아니라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하고 조율하는 데 있어서도 매우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의 커뮤니케이션 능력에 감탄한 저는 그에게 물었습니다. 기훈 씨, 도대체 이런 능력은 어디서 나온 건가요? 어떻게 이렇게 양측의 의견을 조율하고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결과를 도출할 수 있죠? 저는 그가 단순히 뛰어난 변호사일 뿐만 아니라 사람들과의 소통과 협상에서 탁월한 능력을 발휘하는 것이 신기했습니다. 전기훈 변호사는 이렇게 대답했어요. 사실 이 능력은 한국의 문화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할 수 있죠. 한국에서는 상호 존중과 협력이 매우 중요한 가치로 여겨지거든요. 한국의 학교에는 수많은 역할 분담이라는 질서가 있어요. 반장, 오락부장, 미화부장, 주번, 청소당번까지 한국인들은 서로를 지탱하며 민주적인 의견 소통을 통해 삶을 꾸려오는 방식을 자연스럽게 터득하며 자랍니다. 타인의 의견을 경청하고 그들의 입장을 이해하려고 노력하죠. 이러한 문화적 배경이 저의 커뮤니케이션 능력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해요. 그렇군요. 라고 말하며 고개를 끄덕였지만 사실 이러한 깨달음은 제게 큰 충격이었습니다. 머릿속에 그 유명한 오징어 게임의 한 장면이 스쳐 지나갔어요. 꼬질꼬질한 어린아이들이 놀고 있는 장면이었죠. 그것이 제가 가진 한국에 대한 단편적인 이미지였는데 지금의 그는 전혀 다른 모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지금의 그는 한국이 얼마나 똑똑한 민족인지, 그리고 그들이 얼마나 합리적인 비즈니스를 추구하는지를 제게 알려주고 있었거든요. 영국은 늘 전통을 고수하며 변화에 저항하는 경향이 있지만 한국은 그와 반대로 새로운 상황에 유연하게 대처하고 변화에 민첩하게 대응하는 모습을 보인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는 한국이 단순히 경제 성장만을 잃은 것이 아니라 한국만이 가진 지혜와 문화적 가치를 바탕으로 글로벌 무대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다는 것을 피부로 느끼고 있었어요. 결과적으로 우리의 프로젝트는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영국과 한국 양측 모두가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었고, 저는 그 과정에서 그가 보여준 탁월한 능력과 깊이 있는 통찰력에 깊이 감명받았어요. 그와의 협업은 제 경력에 있어서도 그리고 제 인생에 있어서도 중요한 전환점이 되어 주었습니다. 비록 프로젝트가 종료된 후 우리는 각자의 길을 가게 되었지만 말이에요. 전기훈은 한국으로 돌아갔고 저는 영국에서의 일상으로 복귀했습니다. 하지만 그와 함께했던 시간은 저에게 마치 자서전 한 편의 주인공 같은 특별한 기억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의 지혜, 차분함, 그리고 강인한 내면은 제가 지금까지 만나본 사람들 중에서 단연코 가장 인상 깊었거든요. 가끔씩 저는 그와 이메일을 주고받으며 서로의 안부를 묻곤 했습니다. 그는 여전히 한국에서 바쁘게 일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가 보내오는 메시지들은 항상 밝고 긍정적이었으며 그의 열정은 변함이 없었어요. 그는 종종 자신을 K 직장인이라고 표현하곤 했는데 처음에는 그 표현이 조금 낯설게 느껴졌지만 이제는 꽤나 웃기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가 말하는 K 직장인이라는 표현 속에는 한국인들의 강한 근면성과 열정이 담겨 있다군요. 제니퍼,
한국의 직장인들은 정말 하드워커예요. 아침 일찍부터 밤 늦게까지 우리는 끊임없이 노력하고 항상 최선을 다한답니다. 이것이 바로 한국의 직장 문화예요. 영국에서는 이런 문화를 생각도 할 수 없겠죠. 때로는 힘들기도 하지만 그만큼 보람도 크답니다. 근데 사실 지금도 퇴근하고 싶어요. 그의 메시지를 읽을 때마다 저는 사실 그가 얼마나 한국의 직장 문화를 자랑스럽게 생각하는지, 그리고 그 속에서 자신이 얼마나 충실하게 일하고 있는지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전기훈 변호사는 단순히 성공한 변호사가 아니라 자신의 뿌리와 문화를 깊이 이해하고 그것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이런 모습이 제가 그를 더욱 존경하게 만드는 이유였죠. 저는 그와의 협업을 통해 단순히 법률적 지식만이 아니라 다양한 문화적 배경에서 비롯된 가치를 배울 수 있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 가지고 있던 편견을 깨뜨리고 새로운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되었죠. 전기훈 변호사는 제게 있어서 단순히 한 프로젝트의 파트너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저의 사고방식을 변화시킨 사람, 그리고 제가 앞으로도 계속해서 기억하게 될 인물이고, 왠지 변호사로서의 업무적 상황을 떠나 한 남성으로서 한 여자를 대하는 전기훈이라는 남성에 대한 궁금증에 가득 차 있죠. 물론 고백 같은 걸 한점 한 적은 없습니다. 먼 거리이고 괜히 제 존재가 부담이 되고 싶진 않았으니까요. 하지만 저도 인간으로서 한 여자로서 전기훈 씨만 생각하면 그냥 보고 싶다는 마음이 크게 들어요. 저의 사연이 그에게 전달될지 모르지만 이렇게 남아 마음을 조금 담아 보내봅니다. 기훈 씨 덕에 한국인들을 다시 보게 되었어요. 늘 총명하고 지혜로운 한국인분들 모두를 존경합니다. 그리고 지난날 무지했던 것도 반성합니다. 감사합니다. 한 중국 여자가 한국 남자와 결혼한다는 여동생에게 독서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그녀는 평소 한국이 작고 못 사는 나라라며 무시해 왔는데요. 그랬던 그녀가 최근 한국에서 충격적인 경험을 한 뒤 세상이 180도 뒤집히는 느낌을 받고 제대로 주제 파악을 했다고 합니다. 대체 그녀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중국인 소링링이라고 합니다. 제가 살고 있는 곳은 중국의 중남부에 위치한 스촨성이에요. 아름다운 자연 경관과 유구한 역사를 자랑하는 스촨성은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관광지로 해마다 엄청난 수의 관광객들이 찾는 곳이죠. 저는 어렸을 때부터 수많은 외국인들이 이곳에 와 감탄하는 모습을 보며 자랐고, 그럴 때마다 저는 역시 우리 중국은 전 세계의 중심이자 모두가 우러러보는 대국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며 제가 중국인이라는 것에 엄청난 자부심을 느꼈답니다. 사실 저는 3~5살이 넘도록 중국 밖을 벗어나 본 적이 없었지만 저는 거기에 아무런 불만이 없었어요. 세계 최고의 강대국 국민으로 태어나 다른 나라 사람들보다 우월하게 사는 저는 축복받은 인생이라고 생각했으니까요. 저는 스촨성에서 남편과 함께 만두 가게를 운영하며 사는 것이 정말 너무나 행복했답니다. 그런데 늦둥이로 태어난 제 여동생은 저와 성향이 많이 달랐어요. 어릴 때부터 호기심도 많고 공부도 잘했던 동생은 고향을 떠나 베이징에 있는 대학에 진학했죠. 예쁘고 똑똑한 동생은 저희 집안의 자랑거리기도 했답니다. 그런데 동생은 졸업과 동시에 갑작스러운 결혼을 선언하며 저희 가족의 뒤통수를 쳐버렸죠. 게다가 그 상대가 중국 남자도 아닌 한국 남자라는 것이 아니겠어요? 대체 어떻게 된 것인지 자초지정을 들어보니 베이징 대학교의 박사과정을 밟으러 온 한국 남자와 동생이 그만 눈이 맞아버린 거였어요. 그런데 충격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글쎄 동생이 결혼을 한 뒤 남편을 따라 한국에 가서 살겠다지 뭐예요. 저는 경악을 금치 못했답니다. 아니 세계 최고의 강대국인 우리나라 중국을 두고 그 코딱지만큼 작은 나라에 가서 살겠다니요. 전 세계가 알아주는 중국을 버리고 한국 같은 후진국에 가는 건 정신 나간 짓이야. 한국은 가난하고 못 사는 나라잖아. 거기 가면 너도 거지처럼 살아야 할걸. 저는 그동안 제가 보고 들어온 정보들을 바탕으로 한국을 비난하며 동생을 말렸어요. 하지만 사랑의 눈이 멀어버린 것인지 동생은 끝내 고집을 꺾지 않았죠.
동생이 그렇게 나오자 부모님은 어쩔 수 없이 결혼을 허락하셨고 결국 동생은 그 끔찍한 결혼을 하고 말았어요. 저는 신세를 망치게 된 동생이 너무나 안타깝고 불쌍하여 동생의 결혼식장에서 펑펑 울고 말았답니다. 베이징 대학교까지 나온 동생이 겨우 한국이라는 가난한 후진국에서 살게 된 것이 저는 너무 분했어요. 동생은 그런 제 마음을 외면한 채 얼마 뒤 남편과 함께 한국으로 떠났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매일 밤마다 거렁뱅이 같은 한국 사람들에게 동생이 시달리는 악몽을 꾸며 잠조차 제대로 잘 수 없었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같은 동네에 사는 여자친구들에게 전화를 걸어 푸념을 늘어놓았어요. 후진국 한국은 우리 중국과 모든 것에서 차이가 날 텐데 동생이 어떻게 지낼지 너무 걱정된다고 말이죠. 그럴 때마다 제 친구들은 1등 국가 중국에서만 살았던 동생이 한국 같은 후진국에서 오래 버티지 못할 거라며 결국 얼마 못 가 중국으로 돌아오게 될 테니 걱정 말고 기다리라고 했죠. 제가 중국 친구들과 이런 대화를 했다는 것을 지금 돌이켜 다시 생각해보면 정말 부끄럽기 짝이 없어요. 물론 지금은 알죠. 시골에 사는 촌뜨기들이 정말이지 뭣도 모르고 떠들어댔구나라는 것을 말이죠. 하지만 당시에 저는 중국은 전 세계에서 손꼽히는 선진국이고 한국은 저 끝머리 어딘가에 있는 볼품 없는 나라라고 굳게 믿고 있었어요. 아니, 더 솔직하게 말하자면 제게 있어 한국이란 평생 나와 엮일 일 없는 천박하고 열등한 후진국에 불과했죠. 그러던 제가 어떻게 그런 편협한 생각에서 벗어날 수 있었냐고요? 그건 바로 제게 일어난 어떤 충격적인 사건 때문이었답니다. 동생이 한국으로 떠난 뒤 2년쯤 된 어느 날이었어요. 동생의 출산이 임박했다는 소식이 들려왔고 저는 고민 끝에 가족 대표로 한국에 다녀오기로 했어요. 사실 동생이 한국 남자와 기울어도 한참 기울어지는 결혼을 한 뒤 저희 가족은 동생과 연을 끊다시피 하며 지내고 있었거든요. 부모님은 여전히 가족과 나라를 등지고 후진국으로 떠난 동생을 괘씸하게 여기고 계셨고 결국 저만 한국에 잠깐 다녀오기로 했답니다. 한국행을 준비하며 저희 가족은 별에 별 호들갑을 다 떨었어요. 먼저 부모님은 저를 병원에 보내셨는데 그 이유는 한국은 후진국이라 위생이 좋지 않을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이었어요. 저는 각종 예방주사를 맞으며 고작 그런 작고 더러운 나라 때문에 나 같은 대국의 국민이 이게 대체 무슨 고생인가 라는 생각에 한숨이 절로 나왔죠. 다음으로 저는 한국에 있는 동안 묵을 호텔을 예약했답니다. 들어보니 동생은 무슨 아파트에서 살고 있다던데 저는 그런 시끄럽고 냄새나는 닭장 같은 곳에서 단 하루라도 지내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마침내 한국으로 떠나던 날 저는 평소 착용하고 다니던 귀금속을 모조리 다 빼서 화장대 서랍에 넣어두었답니다. 한국에는 그 어떤 비싼 보석도 착용하고 가지 않을 생각이었으니까요. 안 봐도 뻔하잖아요. 한국같이 가난한 나라의 사람들은 금부치를 보면 눈이 돌아가 당장 훔치려 들 것이고 저는 한국의 거롱뱅이들에게 제 보석을 빼앗길 생각이 전혀 없었으니까요. 그렇게 만반의 준비를 마치고 나서야 저는 한국으로 향하기 시작했답니다. 공항으로 가는 택시 안에서 한숨을 푹푹 내쉬고 있자 택시기사가 왜 그렇게 한숨을 쉬냐고 묻더군요. 저는 동생 때문에 한국에 가는 길이라고 답했죠. 그러자 택시기사는 이렇게 말했어요. 한국이요? 거기 옛날에 우리 중국이 지배하다시피 한 나라 아닌가요? 아니, 그런 후진국에는 왜 가세요? 저는 택시기사의 말에 공감하며 제 여동생이 하필이면 한국 남자와 결혼을 해서 지금 한국에 살고 있다며 푸념을 늘어놓기 시작했어요. 그러자 택시기사는 깜짝 놀라며 대체 중국 여자가 뭐가 아쉬워서 한국 남자와 결혼을 했냐며 이해하지 못하겠다는 반응을 보였죠. 그렇게 짧은 대화를 뒤로하고 저는 후진국에 가야 한다는 짜증 반, 동생이 걱정되는 마음 반을 가지고 한국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지만 저는 비행기 안에서도 한숨이 절로 나왔습니다. 찢어지게 가난한 후진국, 한국에서 앞으로 얼마나 끔찍한 경험들을 하게 될까 생각하면 그럴 수밖에 없었답니다. 그런데 그런 제 걱정과 우려는 한국 땅을 밟는 바로 그 순간부터 씻은 듯이 사라져버렸고
그날 받은 충격은 아직도 제 뇌리에 깊게 각인되어 있답니다. 우선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마주한 럭셔리하고 세련된 인천공항은 제가 예상했던 한국 공항의 모습과 전혀 달랐어요. 저는 한국은 돈이 없는 가난한 나라니까 공항에 아스팔트도 제대로 깔려 있지 않아서 흙밭에 비행기가 착륙할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웬걸, 드넓은 활주로에는 전 세계에서 날아온 비행기들이 끝도 없이 들어오고 있었어요. 그리고 자칫 혼잡할 수도 있는 그 상황을 한국공항의 공항의 직원들이 완벽하게 통제하고 있었죠. 그 다음으로 저를 놀라게 한 것은 한국인들의 아름답고 깨끗한 외모였답니다. 그들은 제가 영상으로 접해왔던 꽤 죄죄한 후진국 국민들의 모습이 아니었어요. 지나다니는 한국인들은 모두 잘 관리된 매끈한 피부와 머릿결을 가지고 있었고 한눈에 보아도 굉장히 비싸 보이는 옷들을 입고 있었죠. 한국인들의 럭셔리함과 청결함에 저는 입을 떡 벌릴 수밖에 없었어요. 사실 중국 사람들은 물이 아깝다는 이유로 매일같이 머리를 감거나 샤워를 하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한국인들에게는 그 어떤 악취나 떼구정물의 흔적을 찾아볼 수 없었어요. 전혀 예상치 못한 이 상황에 저는 괜히 주눅이 들려하는 제 자신을 타이르며 우선 예약해둔 호텔에 가기 위해 택시를 잡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인천공항이 너무 크고 화려했기에 시골 출신인 저로서는 쉽게 나가는 길을 찾을 수가 없었고 결국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받기로 했죠. 다행히 유명 관광지인 스촨성에서 전 세계인들을 상대로 만두 장사를 하는 저는 영어를 조금 할 줄 알았기에 한국 사람들에게 영어로 의사소통을 시도해 보기로 했어요. 그런데 순간 걱정이 되더군요. 과연 이런 후진국 사람들이 영어를 알아들을까? 이렇게 가난한 나라 사람들이 영어 교육을 제대로 받았을 것 같지는 않은데 제가 그렇게 생각했던 이유는 여태까지 제가 배우고 알아온 한국은 다 쓰러져가는 판자집에 사는 사람들이 대부분의 교육 수준도 중국에 비해 현저히 떨어지는 나라였기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별다른 기대는 하지 않은 채 마침 제 옆을 지나가는 젊은 남자에게 영어로 말을 걸어 택시 정류장에 어디 있는지 물었어요. 그런데 세상에 그 남자가 너무나 유창하게 영어로 대답하는 게 아니겠어요. 거기에 더해 그는 아주 친절하게 저를 택시 정류장까지 데려다 주기도 했어요. 함께 택시 정류장으로 향하며 저는 그 남자에게 어떻게 이렇게 영어를 잘하는지 물었죠. 그러자 그 남자는 멋쩍은 듯이 웃으며 자기 정도는 한국에서 평균 수준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이 정도로 영어에 능통한 사람이 평균 수준에 불과하다니 저는 당연히 이 남자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저 같이 잘 사는 중국인에게 꿀리고 싶지 않은 마음에 괜히 허세를 부리는 것이라고 믿었죠. 하지만 그건 저의 착각이었어요. 공항에서 저를 도와준 남자에 이어 한국의 택시기사도 저와 영어로 원활한 의사소통이 가능한 게 아니겠어요. 택시기사는 한국에 외국인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자신도 영어 공부를 했다며 친절한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분했지만 결국 저는 한국인들의 높은 교육 수준과 교양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죠. 게다가 서울에 가까워질수록 택시의 창밖으로 보이는 높은 빌딩들에 저는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답니다. 제가 소문이나 영상으로 보고 들어온 한국은 시공창과 다를 바 없는 거리와 다 쓰러져가는 낡은 집들로 가득했는데 대체 이 최첨단 도시는 어디인 것인지 꼭 머리가 정지되는 느낌이었죠. 무엇보다 이렇게나 커다란 도시의 중심부에 있는데도 코를 찌르는 악취가 나지 않는다는 것도 놀라운 경험이었어요. 중국은 상하수 시설도 낙후되어 있고 통제되지 않는 노숙자들도 워낙 많아서 언제나 거리에서 뭐라고 설명하기 어려운 오물 냄새가 나곤 하거든요. 저는 여태까지 중국의 악취 문제는 중국이 전 세계인들이 찾는 대국인 이상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한국은 달랐습니다. 악취는커녕 지나다니는 사람들에게서는 기분 좋은 향수 냄새가 나고 길거리는 쓰레기 없이 아주 쾌적했죠. 저는 제가 알고 있던 한국과 너무 다른 이 모습들에 너무 혼란스러웠어요. 그렇게 당황한 상태로 호텔에 도착한 저는 또 다른 충격을 받게 되었는데 그건 바로 한국의 벼룩이 없다는 것이었어요.
이런 말 하기 창피하지만 중국에는 아무리 고급 호텔이라고 해도 벼룩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항상 자기 전에 긴장을 하게 되는데 세상에 한국의 친구는 너무 깨끗하고 좋은 거예요. 가려움에 피부를 긁지 않으며 잠자리에 드는 게 대체 얼마만인지 여러분은 아마 상상도 못 하실 겁니다. 벼룩 걱정 없는 숙소에서 실로 오랜만에 편안하게 잠들며 저는 한국에 대한 생각이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다음날 샤워를 하며 저는 또 다시 놀라운 경험을 했는데 그건 바로 한국의 숙소 시설이 너무 깨끗하다는 것이었어요. 중국의 수돗물에는 석회질이 섞여 있어서 그 물을 마실 수 없음은 물론 샤워를 하는 것도 찝찝하거든요. 그런데 한국의 수돗물은 눈으로 보기에도 굉장히 맑았고 석회질 특유의 냄새도 나지 않았어요. 설마 한국 사람들은 매일같이 이런 깨끗한 물을 이용하며 사는 건가? 그런 생각이 들자 한국이 미칠 듯이 부러워지더군요. 게다가 화장실도 방도 어디 하나 흠잡을 곳 없이 너무 청결했어요. 무엇보다 벽지가 너무 깨끗해서 저는 제 방을 청소하러 들어온 메이드에게 혹시 이 호텔 어제 도배를 새로 한 것인지 물어보았죠. 그러자 메이드가 친절하게 웃으며 도배를 한 지는 1년이 넘었다고 답하지 뭐예요. 1년이 넘은 벽지인데도 이렇게 깨끗하다니 그게 가능한 일인가? 저는 누가 제 머리를 한 대 때리기라도 한 듯 충격에 얼어붙어 버렸어요. 사실 중국에서는 사람들이 귀에서 나온 귓밥이나 침, 그리고 가래 같은 사람 몸에서 나오는 이물질들을 벽지에 대충 쓱 닦는 일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벽지에는 얼룩이 남기 마련이고요. 그런 걸 늘 보며 살아온 저는 당연히 한국의 벽지가 이렇게 깨끗한 걸 보고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결국 한국인들은 절대 그런 행동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잖아요. 아니, 어떻게 후진국 사람들이 중국보다 매너가 더 좋지? 저는 그렇게 의아해하며 동생이 살고 있다는 아파트로 향했습니다. 그러자 방금까지 제가 느꼈던 포근함과 부러움은 어느새 사라지고 다시 슬그머니 걱정이 되기 시작했죠. 드넓은 중국에 살던 동생이 과연 서울의 닭장 같은 아파트에서 잘 지내고 있으려나? 만약 동생이 허름하고 좁아터진 곳에 살고 있다면 저는 어떻게든 동생을 설득해서 동생을 데리고 중국으로 돌아갈 결심을 했어요. 잠시 후 택시가 동생의 아파트 단지에 도착하고 저는 불편한 마음으로 택시에서 내렸는데 이내 입을 떡 벌리고 말았죠. 한국의 아파트는 제 예상과 전혀 다른 모습을 하고 있었어요. 저는 동생이 사는 곳이 빈곤층이 다닥다닥 모여서 사는 허름한 건물일 거라고. 그래서 강도 문제도 자주 발생하고 소음과 위생 문제가 늘 있는 사람이 살 만한 곳은 절대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한국의 아파트는 마치 왕족들이 사는 궁전처럼 크고 웅장한 위용을 자랑하더군요. 물론 중국에도 이런 럭셔리한 아파트가 있기는 하지만 그곳에는 정말 엄청난 부자들만 살 수 있거든요. 그런데 평범한 시민인 동생이 이런 곳에 거주하다니 저는 정말 이 상황이 믿기지 않아 한참을 멍하니 그 자리에 서 있었답니다. 그런데 자세히 살펴보니 한국의 아파트는 크기만 압도적인 것이 아니었어요. 이 아파트 단지를 구성하고 있는 시설물들 또한 대단히 훌륭하더군요. 우선 어린이들을 위한 안전하고 깨끗한 놀이터가 곳곳에 많이 있었고 주민들이 산책할 수 있도록 아름다운 정원과 분수대도 여기저기 많이 조성되어 있었어요. 저는 여태까지 동생이 촌스럽고 허름한 달동 내에서 가난에 찌들려 살고 있을 것이라 생각했는데 그런 제 생각은 완전히 잘못된 것이었던 거죠. 동생이 사는 한국이 이렇게나 좋은 곳이었다니 한국은 분명 후진국인데 이게 대체 어떻게 된 일이지? 충격을 받은 저는 어떻게든 이 상황을 합리화시키려 했고 유치하지만 이 아파트가 외관만 대충 좋게 만든 것일 거라 우격 다짐을 하며 동생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잠시 후 결국 제 자존심은 박살나고 말았죠. 동생은 아파트의 37층에 살고 있었는데 저는 그곳으로 향하는 길에 다시 한번 충격을 받았답니다. 호텔도 아니고 대기업의 건물도 아닌 그저 평범한 사람들이 사는 아파트임에도 불구하고 엘리베이터가 얼마나 빠르고 조용하게 움직이던지요. 눈 깜짝할 사이에 1층에서 37층까지 이동한 저는
한국의 기술력에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답니다. 그리고 마침내 동생의 아파트 현관을 여는 순간 저는 그야말로 기절할 뻔했습니다. 동생의 아파트 내부 인테리어는 정말이지 완벽에 가까웠거든요. 매끈한 대리석 바닥과 번쩍이는 대리석 벽 깔끔하게 빌트인 되어 있는 최신식 럭셔리 브랜드의 전자제품들은 물론 최고급 제품으로만 채워진 화장실까지 눈 돌아가게 화려한 동생의 집을 보며 저는 동생에게 복권해라도 당첨된 것인지 물었죠. 그러자 동생이 내놓은 답은 저를 깜짝 놀라게 했답니다. 언니, 이 정도 사는 걸로 한국에서는 부자라고 하면 나 욕먹어. 한국에서 이 정도의 인테리어를 갖추고 있는 거는 그냥 기본이야. 여러분, 동생의 말에 제가 얼마나 깜짝 놀랐을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태까지 제가 알던 대로라면 한국 사람들은 냄새나고 더럽고 당장이라도 쓰러질 것 같은 집에 살아야 하는데 사실 알고 보니 제가 알던 모든 것들이 전부 사실이 아니었다는 거잖아요. 그건 제게 마치 세상이 뒤집히는 일과도 같았어요. 제가 생각하는 중국과 한국은 감히 비교도 되지 않을 만큼 하늘과 땅만큼의 격차가 나는 나라였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었다니. 어쩌면 두 나라의 수준이 비등비등한 것인가? 아니, 어쩌면 한국이 더 잘 사는 최첨단 국가일 수도 있다는 사실은 제 콧대를 무너져 내리게 했어요. 시무룩해진 저는 동생에게 솔직하게 말했죠. 한국이 내가 생각했던 것처럼 가난한 나라는 아닌 것 같아. 내가 뭘 잘못 알아도 단단히 잘못 알고 있었나 봐. 그러자 동생은 한국이 경제적으로 잘 살기만 하는 나라가 아니라며 문화도 수준급인 훌륭한 나라라고 제 염장을 지르더군요. 하지만 저는 동생의 그 말에는 쉽게 동의하기 어려웠어요. 저는 전 세계에서 손꼽히는 강대국 중국의 국민이기에 겨우 한국 같은 소국가 문화를 논할 수는 없다고 생각하며 이렇게 말했죠. 한국이 경제적으로 대단히 발전했다는 것은 인정해야 하지만 문화나 기본 매너까지 우리 중국 같은 선진국을 따라잡았을 리는 없어. 그러자 동생은 저에게 조금 더 한국에서 지내며 한국을 경험해 보라고 하더군요. 저는 콧방귀를 끼며 동생의 제안을 승낙했고 그날 이후 저의 본격적인 한국 탐방이 시작되었어요. 그리고 한국은 겪으면 겪을수록 놀랍고도 엄청난 매력으로 저를 사로잡아 버렸답니다. 먼저 제가 느낀 한국의 매력은 바로 안전함이었어요. 중국에서는 해가 지고 난 밤거리를 여자 혼자 걷는 것이 굉장히 위험한 일이에요. 그래서 중국 여자들은 밤거리를 걸을 때 잔뜩 경계를 하고는 하죠. 저 역시 후미진 골목에서 깡패들을 만나 돈을 뜯겨본 적이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해가 지고 난 뒤에는 집 밖으로 나오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한국에서 만나게 된 밤거리는 전혀 달랐습니다. 우선 밤이 되어도 길에 가로등이 많이 설치되어 있어서 환한 길로 안전하게 다닐 수 있었고 무엇보다 거리 곳곳에 CCTV가 설치되어 있어서 불량배들이 선뜻 나쁜 행동을 하기 어려운 환경이었어요. 그 때문에 한국 사람들은 밤을 지나 새벽이 되어도 아무 걱정 없이 길거리를 다닐 수 있었죠. 이렇게 완벽한 치안을 자랑하는 나라는 중국 어디를 가도 찾아볼 수 없을 거예요. 저는 괜히 시샘이 나서 동생에게 따져 물었어요. 한국은 왜 이렇게 CCTV가 많아? 여기 정부가 국민들을 감시하려고 이러는 건 아니야? 그러자 동생은 저를 불쌍한 듯 바라보며 한국은 절대 그런 나라가 아니라고 했어요. 한국은 아무리 공공기관이나 정부라고 해도 함부로 CCTV를 볼 수 없으며 CCTV 영상을 이용해 사람들의 사생활을 침해했다가는 정말 큰 일이 난다고 했죠. 저는 동생의 말에 깜짝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답니다. 중국에서는 국가가 국민들의 삶에 개입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거든요. 중국에서의 CCTV가 감시를 상징하는 것이라면 한국의 CCTV는 안전을 위한 장치라는 생각에 저는 머리가 혼란스러워지기 시작했답니다. 하지만 중국이 질 수 없는 것이 있었죠. 그건 바로 화려함과 다양한 먹거리였는데요. 저는 중국의 화려한 문화와 맛있는 음식들은 전 세계 어느 나라보다 대단하다고 믿었어요. 하지만 한국은 소국임에도 불구하고 절대 중국에게 뒤지지 않는 문화를 자랑하더군요. 한국은 낮도 화려하지만 밤에도 정말 환상적인 분위기를 자랑했는데요.
거리마다 24시간 운영되는 먹거리와 놀거리가 가득했고 그 하나하나의 경험들은 다른 나라에서는 경험하지 못할 까무러치게 즐거운 것들이었답니다. 무엇보다 그런 경험들을 안전 걱정 없이 즐길 수 있다는 것은 정말 센세이션한 경험이었어요. 이쯤 되자 저는 과연 선진국은 중국인가 한국인가를 두고 고민하게 되었죠. 또한 한국 사람들은 외국의 이방인인 저에게 너무나 친절하고 상냥하게 대해주었어요. 어딜 가나 웃는 얼굴에 한국인들이 저를 반갑게 맞아주었고, 그럴수록 저는 편견에 사로잡혀 한국을 더러운 후진국이라 오해한 제가 부끄러워 견딜 수 없었죠. 또 이렇게까지 세상과 현실에 무지했던 제 자신이 정말 실망스럽기도 했답니다. 유난히 즐거운 한국 관광을 마친 어느 날 비로소 저는 한국에서 사는 것을 선택한 동생이 옳았음을 인정했어요. 그리고 제가 한국에 대해 너무나 크게 오해하고 있었던 것과 동생과 매제에게 무례한 언행을 했던 것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했답니다. 정말 미안해. 난 정말 운물한 개구리처럼 중국이 세계 제일인 줄 알았는데 그건 정말 잘못된 거였어. 진심으로 반성할게. 한국은 정말 훌륭하고 멋진 나라야. 앞으로 태어날 조카와 내 소중한 동생이 살아갈 나라가 이렇게 대단한 나라여서 정말 기뻐. 그 말을 하던 순간 왜인지 모르게 눈물이 찔끔 나오더군요. 정부에 의회 통제된 정보 속에서 바보 같은 믿음을 가지고 살아온 제 자신이 한심하기도 하고 불쌍하기도 해서 말이죠. 그러자 동생과 매제는 제 손을 잡아주며 앞으로 중국에 돌아가면 한국이 얼마나 좋은 나라인지 다른 사람들에게도 잘 이야기해달라고 했어요. 그때 제 머리에는 아직도 한국이 후진국이라고 오해하고 있을 중국의 지인들이 떠올랐고 그들의 오해를 풀어주고 한국에 대해 제대로 알리는 것이 어쩌면 제 역할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죠. 저는 눈물을 닦고 동생과 매제에게 약속했어요. 한국이 얼마나 대단한 강대국인지 중국 사람들에게 널리 알리겠다고 말이죠. 그리고 다음날 저는 동생과 차를 마시러 카페에 갔어요. 이런 얘기 저런 얘기를 하며 한창 이야기를 나누던 중 저는 갑자기 화장실에 가고 싶어졌죠. 그래서 저는 급히 카페 테이블 위에 올려둔 제 소지품들을 챙기기 시작했어요. 중국에서는 물건만 두고 자리를 비우면 소매치기범들이 잽싸게 그 물건들을 훔쳐가기 때문에 자리를 이동할 때면 꼭 소지품을 모두 챙겨야 했거든요. 당연히 한국에서도 물건들을 다 챙겨서 화장실에 가려고 했는데 동생이 저를 말리더군요. 한국에서는 자리에 물건을 다 두고 화장실에 다녀와도 된다면서 말이죠. 저는 어이없어 하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했어요. 제 상식선에서는 물건 주인이 자리를 비우면 다른 사람들이 그 물건을 훔쳐가는 것이 당연한 일이었으니까요. 하지만 동생은 정말이라며 한국 사람들은 남의 물건에 절대 함부로 손대지 않는다고 했죠. 게다가 한국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법이나 규칙이 아니라 그저 너무나 당연한 일이라고 재차 강조하더군요. 저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경찰이 지키고 있는 것도 아닌데 주인 없는 고가의 물건을 훔쳐가지 않는다니요. 그건 선진국이라 자부하는 우리 중국에서도 불가능한 일인데 말이죠. 아니, 전 세계 어디를 가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충격에 빠져 있던 저는 문득 한국에 오기 전에 했던 제 행동 하나가 떠올랐어요. 한국 사람들을 거롱뱅이 취급하며 귀금속을 다 빼놓고 온 바로 그 일 말이죠. 순간 저는 참을 수 없는 부끄러움에 고개를 숙여야 했답니다. 한국 사람들의 훌륭한 국민성 앞에서 저는 제 자신이 너무 천박하게 느껴졌어요. 동시에 중국과 판이하게 다른 한국에 이런 분위기가 부럽기도 했답니다. 그런데 그 순간 동생에게 갑작스러운 진통이 찾아왔어요. 동생은 당장이라도 기절할 듯 비명을 지르며 바닥에 쓰러졌고 저는 너무 놀라 어찌할 바를 모르고 동동거리며 도와달라고 소리를 칠 수밖에 없었죠. 하지만 그런 순간에도 저는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하지 못했어요. 낯선 중국인의 외침에 선뜻 누가 나서 줄 것이라 생각하지 못했거든요. 그런데 한국인들은 제 예상을 완전히 뒤집어 버렸어요. 저와 동생의 근처에 있던 사람들은 누가 먼저라고 할 것도 없이 저희에게 다가와 주었답니다. 완벽한 타인인 그들은 진심으로 저희를 걱정하며
서둘러 구급차를 불러주었고, 심지어 어떤 여자분은 동생이 맨바닥에 눕지 않도록 자신의 외투를 벗어주기도 했어요. 그러면서 불안해하는 저희 자매를 위해 따뜻하게 손을 잡아주었어요. 그때 제가 얼마나 감동했던지요. 든든한 한국인들 덕분에 저희 자매는 안정을 찾았고 잠시 후 일식 우리 구조대가 도착했어요. 저는 동생과 함께 얼른 구급차에 몸을 실었죠. 그렇게 병원으로 향하는 길, 저는 내심 걱정이 되었어요. 동생과 나는 중국인인데 과연 한국의 병원에서 받아줄까? 중국인들은 같은 한족이 아니면 무시하기가 일쑤인데 이런 걱정들이 마음속에서 올라오더라고요. 하지만 그런 저의 우려와 달리 한국의 의료진은 어떤 망설임도 없이 동생을 받아주었고, 그렇게 동생은 수많은 한국인들의 도움으로 무사히 출산할 수 있었답니다. 그날 저는 뼈저린 반성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후진국 국민들이라 무시했던 이들에게 이렇게 큰 도움을 받게 될 줄이야. 제 자신이 너무 부끄러웠죠. 그까지 대국이 뭐라고 한국을 그렇게 하찮게 여겼을까? 그제야 저는 주제 파악을 제대로 한 것 같아요. 또 저는 저희에게 이루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도움을 준 한국에게 엄청난 고마움을 느꼈답니다. 더불어 한국인들의 훌륭한 국민성이 부럽기도 했고요. 얼마 후 동생 부부와 예쁜 조카를 한국에 남겨두고 저는 복잡한 감정을 느끼며 중국으로 돌아갔어요. 그리고 지금 저는 스촨성에서 제 주변 사람들에게 한국이 얼마나 멋지고 살기 좋은 나라인지 적극적으로 설파하고 다니고 있답니다. 개중에는 여전히 한국을 후진국이라 무시하는 사람들도 있고, 아시아에서 한국은 꼴찌 국가라며 무식한 소리를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저는 거기에 굴하지 않고 이 중국의 시골 마을에서 한정적으로 접한 정보가 얼마나 잘못된 것이었는지 사람들에게 꾹꾹이 설명하고 있어요. 가끔 예전에 저처럼 한국에 대해 이상한 편견을 가진 사람들을 볼 때면 예전에 편협했던 제 모습이 떠올라서 부끄러워지기도 하지만 그래도 저는 요즘 너무 기쁘고 즐겁답니다. 좁은 우물을 벗어나 진짜 세상에서 살게 되었기 때문일까요? 전 이 모든 것이 한국 덕분이라고 생각해요. 여태껏 후진국이라 깔보고 무시했던 한국이 제게 진실에 눈을 뜨게 해줬다니 아이러니하고도 재미있는 일입니다. 요즘 저는 한국 생각을 자주 해요. 언제 특히 그러냐고요? 중국에서 길을 걸을 때 혹시 소매치기가 다가오지는 않을까? 경계하는 제 자신을 발견할 때 그렇고요. 또 공항에 내린 순간 중국 길거리 특유의 오물 냄새를 맡았을 때도 그랬고요. 마지막으로 인터넷이 너무너무 느리게 느껴질 때 그렇습니다. 사실 저는 평생 중국의 인터넷이 느리다는 것을 못 느끼고 산 사람인데 말이죠. 한국에 다녀오니 중국의 모든 것이 다 거북이처럼 느리게 느껴져서 정말 큰일입니다. 정말이지 한국은 마성의 매력을 가진 나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올해가 가기 전 다시 한번 한국에 가겠다는 계획을 세웠답니다. 제게 소중한 가르침을 준 한국에 가서 조금 더 많은 경험을 해보고 싶어졌거든요. 물론 이번에는 저 혼자가 아닌 가족들과 함께 한국에 가려고 해요. 제가 느꼈던 기절할 만큼 놀라운 경험들을 가족들도 할 수 있다면, 그래서 오만했던 스스로를 돌아보고 반성할 수 있다면 굉장히 뜻깊은 일이 될 거라 생각하거든요. 그날을 위해 저는 지금 한국어 공부도 열심히 하고 있답니다. 여러분 다음에 혹시 어떤 중국 사람들이 어색한 말투로 안녕하세요? 하고 말을 건다면 기쁘게 받아주시겠어요? 더불어 조금 더 나은 사람이 되어 한국에 방문할 저와 저희 가족들을 많이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한국에서 다시 뵐 날까지 모두 건강하고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사실 저도 중국인 친구가 한 명 있거든요. 대학 때 만났던 친구인데 한 번은 제가 물어봤던 적이 있어요. 이 친구도 한국에 처음 왔을 때 한국이 이렇게 시설이나 이런 게 잘 되어 있는지 몰랐었대요. 그래서 제가 아니 인터넷으로 보면 다 알 텐데 그걸 모른다는 게 말이 돼? 라고 물었거든요. 그랬더니 친구가 중국에서는 한국에서 보는 인터넷 환경과는 다르다더라고요. 아마 이번 사연도 이와 연관이 있는 것 같아요. 여하튼 오늘 이야기는 중국 스촨성에 사는 소링링 씨의 에피소드를 담은 사연이었습니다.
오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오늘 사연이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그럼 지금까지 해외 다양한 사연들을 읽어드리는 여우튜브 송은지였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고맙습니다.